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 민심을 미리 확인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지난 대선 그리고 숨 고를 새 없이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를 한 번도 평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국민은 어떤 생각과 판단 그리고 평가를 할지 궁금하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여론조사는 과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이래저래 관심을 모으는 보궐선거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온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종욱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종욱 변호사님 명찰이 옷깃에 가렸는데 자랑스럽게 열어주십시오. 서종욱 변호사 기다리는 분들이 오늘 많습니다. 자, 다음 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양문석 박사께서는 이번 보궐선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간평가라고 봅니다. 중간평가. 예.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서울시장 선거와 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와 동일한 의미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낸 사건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긴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또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사한 사건의 너무 유사한 선거이고, 이 평가에 따라서 바로 총선에 대한 결과가 또 연계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말 그대로 패하는 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여타의 평가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을 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종욱 변호사도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너무 그 의미를 과잉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 지역의 일꾼, 기초단체장 한 명 뽑는 선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솔직히 국민의힘 후보가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여론조사 상으로. 그럼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졌다고 해서 치명상을 입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 지금 이게 강서구의 현역 의원 3명이 다 민주당 후보예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인물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기초단체장 하나 뽑는 선거지, 이걸 이게 마치 엄청나게 뭐 대통령이나 또 국민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과잉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판세가 불리하기는 불리한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가 그 유리하면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야당 심판론을 강하게 거치고 나올 수 있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그런 느낌 받았겠습니까? 지은 죄가 많죠. 서정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권과 대통령이 지은 죄가 많죠. 예. 이제 뭐 그렇지만 또 서종욱 변호사 말씀대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아직 선거가 남았는데 마치 패자의 변명을 미리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총선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총선은 확실하게 중간평가라고 봐야죠. 그럼요. 총선은 전국 선거입니다. 예. 원래 강서구가요,
좀 이게 불리한 지역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강남, 서초, 뭐 송파, 용산 이렇게 가니까 예. 원래 이게 불리하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예. 지난번에 그래도 김태우 구청장이 됐잖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후보 뭐 민주당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고요. 예. 지금 이게 그때보다 좀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처럼 약간 좀 부정적인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벌써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대표 또 안철수 이번 그 선대위 상임 고문까지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은 결과가 저도 아주 접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일 지금 뭐 뿐이다. 5%면 젖잘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예. 총선에서 아마 5%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도 서울시 총선이 녹록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도권 위기론을 반박하는 유일한 그 방법론이 뭐냐면은 이번에 서울은 20개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지금 펴뜨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런데 강서에서 5% 지고 20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걸요. 왜냐하면 지금 보궐이기 때문에 노전층 투표율이 높은 상황이고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태우 후보 인도가 월등한 상황 속에서 그렇겠죠. 치르는데도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희망 회로가 너무 심하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지금 민주당도 선거 전략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저는 뭐 진교훈 후보라는 분이 스펙상으로 보면요. 치안정감 출신이면은 이분은 국회의원 나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분을 지금 전략공천으로 강서구청장에 넣었다고 하는 거는 예. 좀 이상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고 정작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놔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 약간 좀 민주당도 지금 고민일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젊은 분인데 선거 속내도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요즘 감기가요 코감기더라고요. 저도 지금 감기 끝인데 아직도 코가 좀 콧물이 나오고 잔기침이 나오긴 합니다만 박진영 부원장 네.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정권 심판론으로 보고 있네요. 이제 서정욱 변호사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이준석 대표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이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자충수를 넘어서 자멸수예요. 예. 그냥 조용히 동네 선거로 치르면 되는 걸 검찰 수사관 출신의 이 범죄가 있던 구청장을 사면을 시켜줘서 후보로 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 의중이 관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대통령이 후보를 내므로 인해서 대통령이 심판받는 선거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진다면은 당내의 분란 크게 일어날 것이다. 당장 뭐 이준석 대표도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내 반윤, 비윤 세력들이 행동을 개시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의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흐름으로 조금 국면 전환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요. 사실 김유정 의원 지금 속된 말로 질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한 자락 깐다 이렇게들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그냥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쪽으로 갔으면 괜찮을 텐데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해주고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공천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용산의 의중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대통령 용산에 의중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뭐 후쿠시마 앞바다에 세슘 우럭이 웃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직전까지 계속
없다고 했잖아요. 공천할 일 없다 그랬잖아요.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충수에 빠져버리는 거죠. 용산의 의중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나경원, 안철수, 심지어 정우택 부의장까지 막 선대위에 다 포진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우택 부의장은 조금 뭐 충청권의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별수입니다만은 미지수예요. 왜 정우택 부의장까지가 들어갔는지. 근데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이제 수도권이 본인 지역구라서 뭐 이렇게 알려진 인물들이고 그래서 조금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볼까 이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지난 전당대회 때 다 쳐냈던 사람들 선대위에 끌어들여가지고 아예 그냥 보내버리려는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 말씀대로 그 구청장 단일 선거로 갈 수도 있는 구도였는데 오히려 이제 굉장히 판이 커져버렸죠. 대통령이 사면권까지 이렇게 남발하면서 반칙해서 퇴장한 후보를 다시 끌어들이는 본인이 또 나오겠다고 하는 이건 뭐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스러운 공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선거를 보니까 투표율이 이제 한 51.7% 정도 됐더라고요. 유권자가 50만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표 차이가 6,713표 차이가 나서 2.61%를 더 많이 얻어서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를 꽤 많이 했어요. 10만이 넘게 하고 본 투표에서 한 15만 정도가 한 셈인데 저는 이번 선거가 완전히 윤석열 그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에 대한 야당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사면권의 남발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직접 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는 어떤 구도 그리고 이 정권을 하루빨리 심판하고 싶다는 그 국민들의 여망 그런 것들이 강서구의 이목을 어느 때보다 집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지난 지방선거가 51% 정도예요, 전국이. 그렇지만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가시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이제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율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양문석 박사,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에 좀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가 투표가 없는 해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심판하고 싶어요. 예. 숱한 이슈들이 숱하게 많았었어요. 뭐 1특검 4국조, 2특검 4국조 할 정도로 수많은 이슈들이 올 상반기와 하반기 초반부터 터져 나왔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고의 그 정치의 계절인 양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국힘당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엄청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정치 뉴스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평가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평가들이 사실상 그 강서구청장의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당원들이 다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투표장에 나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지방선거의 대패, 완패를 당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심판, 그 분노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정적 제거, 검찰의 무도한 검찰권의 행포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 그리고 그 대단한 투표율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한테 갑자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의미를 그냥 뭐 기초단체장, 지역신분권 뽑는 건데 너무 큰 의미 부여할 수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아니면 10월 11일 날 총선을 치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선? 네. 제가 보기에 그 박빙의 승부 같아요. 아. 현재 저는 어느 당도 절대 우세는 없어요. 지금 이게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요. 아마 근데 이번에 뭐 조금 제가 이게 불리하다고 했는데 강서구청장이 근데 그것도 이게 투표율이나 뚜껑을 따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60, 70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면 젊은 층이 안 가면 또 이게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제 그 성자의 저주입니다. 강서구청장이 뭐냐? 성자의 저주가 뭐냐?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총선 앞두고 처절한 혁신과 그다음에 자기 반성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면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진경훈 후보 이겼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이게 신임했다. 이래서 이게 옥중공천에 뭐든 가보자. 이러다가 이게 총선에 진짜 큰일 납니다. 저는 이길 사람이 오히려 이게 총선에 불리해 줄 수 있는 왜 반성 안 하고 국민들이 자기를 밀어준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지 저는 성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 서정욱이 걱정할 필요는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가 서정욱 변호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이종민 님이 서정욱 변호사한테 슈퍼챗 10,000원을 쐈어요. 제목은 서정욱 차비. 이 내용이 서정욱 차비라고 하면서 슈퍼챗 10,000원을 쐈어요. 나는 정말 이분의 이 센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민심이 서정욱 변호사도 판단하는 것처럼 완전히 기울어졌고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 민심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중도층이 왜 더불어민주당이 싸우지 않느냐. 양문석이 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핵 폐기수 해양 투기 반대를 했었을 때는 대면 하던 분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나갔었을 때 보이는 그 엄청난 관심과 격려 이게 현재 거리에서의 민심이거든요. 예. 그 현장에서 느껴라. 탁상 공론하지 마라. 이게 최근에 양문석이 이야기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님도 붙이려고요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님 예. 합의 10,000원 받고 차 타고 가세요. 우리 센스 있는 슈퍼챗 보내주신 이종민님 감사드립니다. 서정욱 차비. 그래요. 뭐 의견이 다를 때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의견을 밝혀주시는 분은 서변 차비 또 나왔어요. 이콩이니. 이러다가 서변 차비 서변 차비 저 비행기 타고 가도 되겠는데요. 어제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어제 혼나서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는 건 정말 환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그러려고 우리가 또 시사 프로그램 하는 거고 댓글마당 열어놓는 거니까요. 근데 누가 보기에도 이거 수상하다 하는 사람들이 어제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알바 댓글 부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오늘 제가 한 문자 메시지도 받았는데 어떤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걸 모집하는 문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알바, 재택 알바 모집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우리 박지정 부원장이 좀 아시려나? 뭐 그렇게 그 공격하는 댓글 달면 한 번 다는데 2혼인가 5혼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매크로라든가 그런 여론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까지는 들었는데요. 결국은 조작이 민심을 천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마음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에 제가 하나 보태자면은 반대로 이번에 정말 국민의힘이 지고 난 뒤에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좀 변하고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이 뭐 선거 전략이 변화돼서 국민의힘이 의석수 뭐 많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나라가 되살아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문제는 이제 선거가 아직 시작되기 전인데 이렇게 패배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표현할 때 그 워딩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강서구청장 보선 지는 진영 메가톤급 충격이 있을 것. 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죠.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도 들어봤고, 안철수 의원은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상관없이 교만해지는 쪽이 총선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패배를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김태우 후보가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진교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43.4, 김태우 후보를 찍겠다가 27.4, 양 후보 간의 격차가 16%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27.4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좀 더 낮게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여론조사 몇 개 언론기관에서 한 거 보면은 진교훈 후보가 1등이더라. 네, 조금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큰 이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론조사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1등은 꼭 1등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 지역구 해남반도 진도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마 오늘 내일 발표를 하는데 지금 심장이 버근버근해요. 뭐 잘 나오셨겠죠. 그거야 모르죠. 그건 해봐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영장 발부되는 거 하고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하고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겠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보면은 극우 보수 태극기 부대를 뭉쳐가잖아요. 그게 불과 30% 되고 그 30% 떨어지는 그러한 그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보 세력도 뭉쳐가죠. 그렇죠. 저는 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봐요. 예, 박지원 원장 또 저 와중에 본인 얘기를 또 빼놓지 않았습니다. 1등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선거는 사실은 이제 뭐 선거와 골프 얘기 맨날 하시잖아요. 소위 고개 쳐들면 진다. 끝까지 겸손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자기 확신 이런 거 가지고 또 임해야 되는 게 선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당도 그렇고 모든 지도부 일원들이 전부 다 패배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몇 % 차이로 질 건가를 따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선거는 처음 봅니다.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자,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가도 어려운 게 선거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힘 빼고 들어가는 선거는 너도 나도 그냥 우리 다 죽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선거를 이렇게 치르는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스스로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도 끝까지 겸손하게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가 특징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사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한 11명 정도가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계파 싸움을 아주 격렬하게 나타나고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봤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계파 싸움이 정말
이 분당 직전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었어요. 내부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천하자마자 모든 그 후보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단일 후보로 정리가 되고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정리가 돼버리는 상황. 이 부분이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바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번 이재명 대표의 저격 사건, 당내 저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박강훈 원내 지도부가 붕괴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반란 세력이 그날 밤에 다 진압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힘당과 검찰과 대통령실이 깜짝 놀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분란이 순식간에 진압되는 이런 모습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게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오판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힘이고 저력이었는데 이것들을 간과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는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적게 되고, 패배를 전제로 이제는 전략적 탈출구를 계속해서 모색하는, 그리고 지새끼들이 항상 있거든요. 먼저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지새끼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지새끼는 아니고 그냥 새끼를 빼고 정도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난립했기 때문에 누군가 전략공천으로 딱 왔을 때 굉장히 분열이 심할 것이고 뭔가 협조가 안 돼서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바로 다들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번 선대위 엊그제 개소식했는데 다들 선대위에서 그 예비 후보들이 같이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청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반응을 조금 소개를 잠깐 몇 가지 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전에 어제 방송했던 하이라이트 분량 한 10분 정도 보내드렸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방송 아니냐, 녹방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고 준비를 했던 건데요. 여러분들 헷갈리셨다면 한번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방송 맞습니다. 생방송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세슘 우럭 얘기하셨는데 블랙스완님이 세슘 우럭이 웃을 일 맞아요 박수 쳐주셨고, 빠샤님은 김유정 의원님은 브로치가 대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민주진영의 올브라이트 김유정 의원, 옛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브로치 정치를 많이 했어요. 이쪽에 브로치로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는데 오늘은 잠자리인가요? 나비. 검정 나비. 네, 좀 엄청 비싼 거 이런 거 없고요. 예. 여기저기 인터넷에도 사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공중파 나가서 세게 붙어야 될 때는 이제 벌 같은 것도 달고 다닙니다. 벌처럼 쏴버리려고. 벌. 예. 도끼 같은 브로치 없습니까? 좀 찍어버리게. 그럴까요? 누구를요? 서정욱? 누군지는. HJLOYS님 슈퍼챗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면서 서변님, 전에는 너무 밉고 화도 났는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네네 하면서 수긍하는 걸 보면 짠하기도 합니다. 저도 서변님 차비에 보태겠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 차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정욱 변호사가 우리 정치분석에 나와주시는 거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목소리,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나름 합리적으로 얘기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가끔 억지스럽긴 하지만 우리 서정욱 변호사, 근데 우리가 듣기에 가끔 좀 억지스럽다라고 할 때 억지라는 거 알면서 해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이게 소신껏 하지 억지라고 생각 안 하고 제 평소 소신이고요. 지금 이게 방송 패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억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거 진짜 심각해지. 내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면
대통령의 그 생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근데 서정욱 변호사 그 말씀이 만약에 맞으려면 논리적으로 서정욱 변호사의 그런 발언이나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을 해줬다거나 뭐 지지를 해줬다거나 이런 교감이 있어야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기 방송에 다 밝힐 수는 없고요. 예. 옛날 후보 때부터 제 유튜브는 안 빼고 다 본대요. 그럴 거다가 아니고 그래도 논리적으로 생각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야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니까. 있는데 그걸 밝힐 수는 없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저 보궐선거 관련하면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정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거 전망이라는 것은 여론조사로서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끝나고 난 이후의 문제인데 저는 끝나고 난 이후에 이기는 정당이든 지는 정당이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1차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정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호를 걱정하는 정치의 진정성을 담아서 여야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치 방식을 바꿀 것을 저는 강하게 한번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뭐 교만해지는 쪽이 진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도 교만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사실 고만고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은 국민의힘도 바뀌고 정치 전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끝나고 여야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의미를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잠깐 옆길로 좀 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상관없이 교만해지는 쪽이 총선 패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원래는 안철수 의원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어제 국회에서 과학기술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궐선거가 이제 관심사니까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고요. 또 이번에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아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맡기로 했는데 또 뭐 선대위 대책회의는 취소되고 뭐 아직은 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벤처 사업도 했고 인수위에서도 과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R&D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됐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낸 대목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학기술 예산만 줄인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카르텔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그 전에 뭐 악착같이 모든 과학기술 예산을 다 가지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 뜻에서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서 충심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안철수 의원의 저 말은 R&D 예산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카르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이 정부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작은 정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 예산을 전략하는 지금 이게 워낙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그거는 이제 큰 방향은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 그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과학기술은 장기적으로 이게 100년 대계로 우리 국가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 점을 이게 너무 한꺼번에 대폭 축소한 거는 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지적했고 저도 거기에 그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김유정 의원은요? 네. 안철수 의원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만에 바른말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뭐 모든 종류의 기념사에 AI를 얘기하시는 대통령이 R&D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해버리는 것 정말 이거는 절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미래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없이 이런 식으로 일단 예산 깎기에만 열중한다는 것. 특히나 R&D 예산은 당장의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 쪽에 이 연구원이나 학자들이나 우리 또 공부하는 뭐 학부생, 대학원생들 전부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안에서 단일화했던 대선 때 후보이고 또 그 한 축을 이루었던 안철수 의원이 이런 식으로나마 그 제대로 된 팩트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이런 얘기마저도 도전하면 반국가 세력이 되니까 비판하면 안철수 의원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 정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깊은 고민이나 어떤 내용 없이 줄이는 데만 급급한다면 어떤 그 연설문에서도 AI니 과학기술이니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서정욱 변호사도 반국가 세력과 같은 발언을 한 거예요.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라는 표현을 방금 썼어요.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하면요. 상당히 비판적인데요. 기회주의의 생존 방식입니다. 저게. 아니 박진영 부원장님 제가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 갑자기 살살 이야기하시길래 워낙 세게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토를 달거나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을 붙이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적극적으로 설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R&D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라는 워딩 그대로 하면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R&D 카르텔 각 그 기술 예산 영역에 있어서 연구원들의 카르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자신에게 비판하는 자들은 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서정욱 변호사가 좀 명확하게 정의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공산 전체주의, 그 다음에 1+1은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옹호하고 그 다음에 해명하고 방어해줄 영역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예. 박진영 부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예. 그 안철수 의원의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작태입니다. 한 분은 아부하는 단소리로, 한 분은 쓴소리로 자신의 힘을 모아가지고 또 어떤 이상한 또 뻘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든 이준석 대표도 양두구역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평론가라면 저렇게 할 수 있지만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가락 자르고 양두구역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당분간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재님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비가 와서 일도 못하고 집에 가는데 차가 많이 밀리네요.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남태령 고개가 유독 밀리네요. 덕분에 백운기 정치본색 본방송 시청하고 댓글까지 남깁니다. 이런 걸 주셨는데 오늘 국군의 날 행사 네, 4시에 시작한다 그러고요. 비가 와가지고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렇게 예. 시가행진 한다는데 4,600명 군인이 동원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인지 아무래도 그 추석 연휴 기간이니까 오늘 하는 모양이에요. 예. 김만재님은 비가 오면 일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김만재님 제가 위로 선물로요.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아주 좋은 겁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하고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 정치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이러다가 청문회도 안 열리고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만 청문회 해야 되겠어요. 국방부 장관 후보 신원식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참 많았죠. 청문회 때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한데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정말 갖고 있다면 이건 식민사관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냥 일제시대를 찬양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누가 이기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한제국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말, 조선을 선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를 점령하는 걸 미워하는 거는 그동안 미워하고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국민이 무지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냉철하게 북극 강병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아직 그 옛날 걸 매달려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 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궁금한 게 저게 장군의 소리다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던데 옆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 발언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분은 뭐 친일 사관 뉴라이트가 아니고요. 일본의 장군입니다. 일본의 소리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침략할 때 저런 이야기였습니다. 대한제국이 미개하니까 우리가 점령해서 발전시켜 주겠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역사의식에 최소의 인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비교 드려 볼게요.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보다 나았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개항하고 나아진 겁니다. 당연히. 역사라는 것은 당연히 발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생산력도 발전하는 거고요. 개인의 삶도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삶을 나아지는 주체가 누구냐? 생산력이 발전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냐, 일본의 것이냐는 소유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 인식도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분이 일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문제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별 3개까지 진급하는 상황에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이 정말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찰들이 보이는 행태도 참 우습기도 하지만은 이 군 장성들에 대해서도 저는 젊을 때부터 그분들의 사고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변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 그 작가가 보낸 주제가 구청장하고 이재명 영장이 가서 그쪽이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갑자기 신원식 장군으로 가다 보니까 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안 다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전문은 못 봤어요. 솔직히 방송에. 근데 기사만 제가 검색해서 쭉 보니까요. 아마 전체적인 취지는 일본하고 이제 지소미아를 연장을 안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이게 비판하는 방송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취지는. 다만 이제 저 표현만 놓고 보면 저거는 이제 뭐 부적절한 건 맞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일제 강점기가 더 나았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저 표현은 잘못된 게 맞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지소미아 연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역사 인식인데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화가 앞당겨졌다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이제 이영훈 교수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죠. 저도 그분들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합니다.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바친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게 이런데 어떻게 뭐 일제 때 우리가 발전을 했고 일본 때문에 발전했다. 이런 사관에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저분이 통영 출신이에요. 아, 예. 통영 출신인데 통영은 이순신 장군으로 먹고 사는 그렇죠. 도시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을요. 그 당시에 통영은 바닷가잖아요. 기생 문화가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기생들이 금가락지를 팔아가지고 3.1 운동에 자금을 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기생들이 금가락지를 팔고 옥구슬을 팔아서 3.1 운동을 해서 오랫동안 그 몇 달 동안 그 3.1 운동을 그 자금을 뒷받침하는 그런 도시가 통영입니다. 통영이 원래 훌륭한 곳인 줄은 알았지만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예, 그래서 항일 투쟁의 사실상의 가장 접점이잖아요. 대마도하고 불과 몇십 킬로밖에 차이가 안 나고 통영에서 대마도가 바로 보이는 자리고 외국가 침입하면 제1차적인 최전선이고요. 이런 작자가 이 통영 출신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요. 두 번째, 내용 좀 따집시다. 인권과 재산권은 조선시대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졌던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국이 인권과 재산권에 있어서는 조선이 그 선진국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역사적 인식과 학습이 안 돼 있는 저 무식한 돌대가리가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게 너무너무 분함이다. 기본적인 자기 나라의 그 역사 공부가 안 돼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저렇게 한일 관계를 비교하고 한일 관계의 역사를 비교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으나 조선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 공부도 안 돼 있는 작자가 조선을 갖다가 일단 뭉개고 무시하고 패배하고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저 정도 수준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부끄럽다, 야. 저는요, 김유정 의원. 네. 이제 이런 발언들을 그 전에 유튜브 같은 데서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를 유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드러났는데도 만약에 그냥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뭐 완전히 국민 무시하는 거고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큰 소리를 쳤던 거 본인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과거에 기자들, 당신들 민정수석이 인사권 가지고 있을 때 민정수석에 질문해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았냐?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었거든요. 그런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하고 뭐 인사청문회 거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은 청문 대상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1차적으로 검증의 책임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는 것인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정무적 책임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느끼고 사실상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러니까 진실로 책임지는 그런 자세는 누구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공적인 일을 하기 전에 사인으로서 그런 한 얘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공직의 어떤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인으로 있을 때부터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검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직무에 적합한 인물인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 다 검증하는 거죠. 그 개인이었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 뭐 사적으로 뭐 자격으로 방송 나가서 한 얘기, 유튜브에서 한 얘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지 우리가 따져보는 것인데 어떤 직위를 맡지 않았을 때 한 얘기니까 뭐 그 정도는 양해해야 된다?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검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야당하고 싸우려고만 들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정말 다 책임져야죠. 지금 이 3명의 장관 후보자들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씀한 바대로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헌법도 모르고 무슨 자리에만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하느냐라고 질타를 했는데 딱 맞는 얘기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은 보수이자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얘기했던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강서구청장 선거하면서 무슨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는 사람 뭐 질타도 하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고 이런 잘못된 장관 후보자들부터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은 참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국무회의의 일원인데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서정 변호사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저도요. 만약에 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제가 공직에 만약에 가면요. 제 과거에 뭐 유튜브나 발언 찾아보면 차마 이게 듣지 못할 뭐 이런 발언들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말의 업을 쌓는 건데 저는 진영별로는 이게 최소한 검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신원식 장군이 예를 들어 이게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제부터 반대합니다. 또 이렇게 김정은이가 상당히 예의 바르고 훌륭한 정치가다. 이런 발언이면 그는 바로 자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이게 그런 발언들이 완전히 결격이고 아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하고 미래라고 하자 한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저 정도 발언 부적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가지고 후보를 바꾸거나 자르진 않을 거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뭐 저 정도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저 정도 가지고 우리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해도 장관도 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난 서정 변호사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 충고 드리는데 기준이 인사의 기준이 대통령의 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이 국사 교과서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다음에 역사의 이 지식과 그리고 그것들 오랫동안 축적하면서 50대까지 오면서 일본에 대한 관점이 서정욱과 양숙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저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몰상식이라고 그러죠. 저런 몰상식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을 때는 윤석열이든 양문석이든 서정욱이든 단호히 배척하고 배격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 정도 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서정욱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엿먹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국방부 장관이 역사에 무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국민은 독립만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썰어놓고도 친하고 자기 일본하고 반대가 되면 다 친하게지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이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독립투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다 이거죠. 요새 저 홍범도 얘기가 자꾸 나오죠. 27년에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고. 근데 이 신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공산당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방편으로 간 거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볼셰비키를 받아들인 것은 절대로 그들이 볼셰비키 노선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서 나라를 해방시킨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붉은 러시아이든 백인, 미국이든 어떤 원조라도 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게 그 당시 기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하면 우리 손해만 가는 거예요. 우리 손해만. 그 당시 미국의 기자도 그렇게 안 봤다 이겁니다. 의병이 독립군이 되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됐으니까 광복군이 국군으로 역사로 이어지면은 얼마나 우리가 명예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군의 역사가 그대로 딱 명예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뜻은 다 없어지고 무슨 무슨 홍범도가 제일 처음엔 저한테 이런 얘기가 왔어요. 이동한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두고 나머지 네 분만 이동한다 그래요. 내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네 분은 남기고 무슨 한 분만 지금 간다고. 이거는 역사를 모르는 일이에요. 역사를 알아야죠. 너무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장관 되는 사람이 헌법도 모르고 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저 군의 원조가 어디냐 하니까
일본 놈의 잔재들이 모여서 만든 조선경비대가 원조라고 그러고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기에 더 관심을 모으는 발언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내긴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멘토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회장도 하게 됐고,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절친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지금 식약처장인가요? 질병관리본부장인가? 뭐 하고 있죠. 그 정도인데, 지금 보신 화면 무슨 뭐 강연하는 것 같은데 저게 기자간담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렇게 PPT까지 띄워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왜 내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반대하는가라는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국방장관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원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한 명의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주식 파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식 파킹, 주식을 뭐 주차하는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주식 권리 행사를 못 하지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신우인가한테 주식을 맡겨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공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공직에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위와 연관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79배? 그 정도로 네. 또 뛰었더라고요. 네. 주식이. 위키트리라고 하는 그 회사 있는데 그 연봉도 계속 또 받았다는 사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김행 위키트리에서 연봉 7,500만 원 받을 때 직원 임금 체불은 또 26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안 된다. 자진 사퇴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웅 의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당장 김행 후보자 청문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날짜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마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최근에 있었던 민사 판결문이랑 이런 걸 봤었는데 예. 전 자진 사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데 민주당이 청문회 안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장관이 되는 게?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에 시간을 맞춰서 청문회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 청문회 일정이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단을 좀 내려야 됩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나와서 뭐 갑자기 하늘 좀 쳐다보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라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우리 당의 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가짜 뉴스 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됩니까? 부끄럽죠. 예, 하늘 좀 쳐다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행 후보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 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팩트,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너무 가짜 뉴스가 쏟아져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상당히 고민하고 어떤 기사들은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더라고요. 제가 열흘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열흘 전에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열흘 만에 마녀가 된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라.
자, 근데 박진영 부원장, 저걸 가짜 뉴스라고 단정을 하는데 진짜 뉴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국 장관처럼 수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했던 이 잘난 검찰들, 대한민국 검찰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늘 좀 쳐다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김행 후보자가 했던 행위들이 사실이라면 전부 다 법률적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식 통정 거래 의혹, 임금 체불 의혹 이거 전부 다 법률적으로 단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근데 대한민국 검찰 정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발 제대로 좀 조국 장관처럼 수사하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임명되는가? 그냥 땡 잡은 겁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의혹이 있으니까 바꾸려고 하니까 덩달아서 장관 몇 명 같이 바꿔가지고 물타기 하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 평소에 아부 잘하는 사람 하나 찾다고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그 청문회 같은 거 통과될 자신이 없다. 청문회 통과될 자신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이런 거 장관 후보자에 오르는 것 자체를 거부해야 돼요. 최소한의 양심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서정욱 변호사, 김행 후보자도 변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뭐 저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서 아하. 그렇다고 이게 공격할 수도 없잖아 인간적으로. 예. 그다음에 뭐 방어할 논리도 없어요. 그냥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하지만 매우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네요. 참 우리 서정욱 보면 인간적이야. 그렇지 않아도 여가부가 참 이 정부 들어가지고 순환 시대잖아요. 그리고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내세워가지고 여가부를 정말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늘 우러러 본인이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 전부 다 지금 실제로 그 본인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뭐 도어 스태핑 안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참 후한무치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어떤 정권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후한무치하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쯤 되면 본인이 내가 장관 자리에 정말 부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반성하면서 사퇴하는 게 맞을 텐데 여야가 청문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직원 임금 체불할 때 7,500만 원 연봉 받으면서 해외 연수 지원도 받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본인이 이제 그 대변인이랑 뭐 이런 거 내려놓고 다시 위키트리 임원이 돼서 왔을 때 그때 이후부터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제재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죠. 빨리 사퇴하십시오. 네, 저렇게 해맑게 국민을 열받게 하는 것도 재주예요. 저렇게 해맑게 국민을 열받게 하는 것도 재주야.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면서 아주 경쾌하고 발랄하게 국민을 완전히 열받게 하는 것도 재주야. 나 개인적으로 저도 연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방송사에서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는 그런 관계고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인데 정말 저렇게 해맑게 사람을 열받게 하네요. 사고 체계라고 하죠. 이 인식 체계가 조금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안 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의혹 제기하는 보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정숙님, 김행씨 하늘 한번 쳐다보라고요? 쳐다봤더니 조국처럼 수사받으라고 하네요. 정인관님, 하늘을 볼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런 달봉이님, 하늘을 우러러 벼락 조심해라.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짜뉴스 하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김행 장관 후보자하고 다른 얘기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정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들어서 가지고 이제 가짜뉴스 아주 때려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짜뉴스 기준이 뭡니까? 가짜뉴스가 심각한 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김의겸이라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이분이 판사하고 한동훈 장관이 대학 동기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서울로 가져와가지고 이 판사를 골랐다. 이게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동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동기도 저도 270명입니다. 서울법대. 동기도에 270명이 다 친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찰이 판사를 고를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이게 서울로 다 가져왔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18일 하니까 담당이 정해진 거죠. 문장 하나에 3개의 가짜뉴스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이게 판사가 한동훈이하고 친구라서 친해서 발부한 거 아니냐? 이거 사법 신뢰를 엄청 훼손합니다. 이런 가짜뉴스, 이거 정말 어떻게 설명할까? 김의겸 가짜뉴스는 한번 저도 듣고 싶어요. 나도 묻고 싶어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느닷없이 김웅영 의원 그런 게 그러니까 팩트하고 완전히 틀리고. 예, 그건 이제 가짜 뉴스다 이거죠. 예. 그러면 가짜 뉴스는 그렇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로 안 아직 밝혀지기 전 단계에서 가짜 뉴스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뭐 의혹이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상당한 이유, 믿을 만한, 밝혀지기 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청담동 술자리 같은 거죠. 그것도 한동훈 장관 대통령이 가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밝혀는 아직 완전히 안 됐지만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가짜 뉴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저도 좀 예. 너무 앵커가 말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 박사님 빨리 하세요. 빨리 아니야. 하세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욕 들어. 그냥 가짜뉴스의 출발은 앵커한테 대들면 또 욕 들어. 결국 바이든 날리면이 해명되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할 말 없어요.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그 판사도 모르잖아. AI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김의겸 문제도 1년 차이잖아요. 동기 동창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중앙지법에서 왜 가져왔는데 이게 가져왔을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장판사도 그날 날짜를 지정하면 이 영장판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요, 유언비어라든가 가짜 뉴스라는 것조차도 사회적 환경과 그럴 만한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의심의 출발은 바이든 날리면이다. 바이든 날리면만 대통령이 분명하게 해주면은 모든 것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일단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거,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날리면 때 가짜뉴스야 너네 왜 그랬어 비행기 타지 마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는 무엇인데 너네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가짜야 라고 진짜를 얘기해야죠. 그런데 진짜가 무엇인지 말 안 하잖아요.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분은. 그럼 이게 어떻게 가짜 뉴스입니까? 난 이렇게 말했는데 너네 왜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라는 우리는 김은혜 수석 얘기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은혜 수석 바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무조건 본인들의 비판하고 본인들이 비상하면 가짜뉴스를 규정해 가는 이런 모습, 이것 때문에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앵커의 발언을 빼앗아 놨더니 두 분이 이야기하네. 서정욱 변호사 지금 앞에 컵이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거는 이게 진짜죠. 얼음물. 그건 커피 아니었습니까? 뭐 커피 다 마시고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원래는 커피였죠. 아이스 커피였죠. 예. 그런데 이제 커피가 다 사라지고 얼음만 남았죠. 그래서 지금은 얼음물이 된 거죠.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는 커피를 마셨다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지금 얼음만 있는데 왜 커피를 마셨다고 가짜뉴스를 얘기하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면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터무니없는 대통령이 술집에 가서 이게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아가씨,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대통령 만나도 핸드폰 뺏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가씨가 핸드폰 들고 대통령 만납니까? 터무니없는. 여기서 중요한 게 가짜뉴스는 저는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보수 쪽에서도 부끄럽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많이 퍼뜨렸잖아요. 저는 진영을 불문하고 가짜뉴스는 이게 뿌리 뽑는 게 맞다고 봐요. 명백한 거는. 서변 그 사건의 진위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한테 김행 후보자 얘기하면은 그건 친분이 있어서 얘기 못 하겠다고. 아무튼 오늘 이재명 얘기 참고 싶어서 애 많이 쓰셨네요. 마지막에 참느라고. 예, 오늘 이 정도까지 하지요. 참 이런 후보들을 지명을 해놓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끔찍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국민들이 그러니 얼마나 선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2부에서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선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 만나보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잠깐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새로 프로 개편하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50분 박시동의 경제본색. 아주 요즘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본색에서 오라 경제 하다가 경제 쪽 관심 가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박시동의 경제분석 따로 만들었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경제 어려운 거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경제본색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뉴스가 많지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왜 이 제목은 이렇게 뽑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뉴스를 아주 입맛에 맞게 발라드리는 노정면의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뉴발 월화 목 금 오후 4시 5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뉴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뉴스라고 다 뉴스가 아니고 보도한다고 또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는 단어를 유심히 보시라 이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패배입니다. 패배. 선거를 하기도 전에 패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패배를 상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노정면의 뉴발에서 잘 짚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성원 덕택에 스픽스몰이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는데요. 스픽스몰에 LG전자도 입점을 하게 됐다.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가전도 우리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LG전자에서 탈모 치료 의료기기 개발한 거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 스픽스몰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전국 최저가에서 판매하는 스픽스몰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개해 드렸더니 몇 분이 또 사주셨던데 이런 거 많이 사주시면 스픽스 힘 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머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예, 1부 여기서 마치죠. 양분석 박사님 왜 이렇게 이름표를 일찍 떼요? 김유정 의원님, 박진영 부원장님, 서정욱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 달 11일 치러지지요. 민주당 후보로 나온 진교훈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요.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을 좀 두루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에게도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답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출연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시간 드리고 똑같이 인터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우 후보도 출연하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교훈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교훈입니다. 19년 강서 사람, 그리고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진교훈입니다. 준비를 딱 하고 오셨네. 네. 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잡으셨다고요? 19년 강서 사람. 19년 강서 사람. 그리고 진짜 일꾼. 진짜 일꾼. 네. 강서에 19년 사셨어요? 네, 19년 살았습니다. 19년 사셨구나. 네, 네. 강서구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 하고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양천 경찰서장 하셨더라고요. 네, 양천에서도 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제 19년 동안 강서에서 살면서 저희 집 아이들 둘이 다 초중고를 여기서 졸업을 했고요. 여기에서 늘 그 출퇴근하고 마트 다니고 시장 예. 다니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네. 쭉 경찰에 계셨죠? 네, 네. 경찰청 차장으로 이제 경찰을 떠나셨는데 네. 경찰만 쭉 가시던 공직자가 이제 사실 강서구청장은 일반 국회의원하고는 좀 달리 일꾼이니까 네, 그렇죠. 뭐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출직이잖아요. 네, 네. 정치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생각 참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나요? 그 어쩌다가라고 하는 질문이 저희 집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예.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뭐 이런 뭐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요. 어찌 보면 시대가 또 저를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33년 동안을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해왔다고 저는 늘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 불안사회를 넘어서서 재난사회로까지 갔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우려들을 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경찰로서 살았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기에 또 마침 또 김태우 후보가 그렇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고 그리고 나서 4일 만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는 걸 보고 이것은 국민과 그리고 강서 구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독주와 퇴행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번 제1야당인 민주당의 힘을 조금이라도 한 보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치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네, 좀 잘하는 편입니다. 되게 이제 공직 오래 네. 계신 분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정치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네. 그 생각은 이제 많이 있는데 네, 네. 잘 습관이 안 돼서 네. 말씀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못 하는데 제가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진교훈 후보 방송에서 뵌 게 처음은 아니고 네, 네. 저도 이제 우리 진교훈 후보님처럼 KBS에 딱 33년 있었는데 네, 네, 네. 공감 토론 진행할 때 그때 아마 그 토론 패널로 출연을 하셨죠? 2번에 걸쳐서 출연을 했고요. 예. 그때 2017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될 때였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경찰개혁 추진단장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개혁에 크게 3가지 방향을 놓고 논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권경찰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자치경찰, 수사권 조정 이 문제를 논의할 때였고요. 그때 그 공감 토론이죠. 예, 거기에서 예. 불러주셔가지고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 2가지 주제에 관해서 2번 출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도 아주 참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잠깐 그때로 돌아가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 개혁을 그때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검찰총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은 계속 진행형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왜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 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꼭 그 인용을 하는데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912년도 조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1912년도에 조선 형사령이라고 하는 지금의 법률과 같은 것을 그때 반포를 합니다. 그때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1954년에 형소법을 제정할 때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검사의 수사주의가 있을 때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처음 2011년도에 처음 개정을 통해서 이제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 진행권이 인정이 됐고, 비로소 2020년도에 되어서 지금과 같은 제도로 좀 변경이 됐는데요. 아직도 갈 길은 멀죠. 왜냐하면 경찰의 기본적인 방향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그리고 재판은 법원이 하는 이런 세 가지 구분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은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물론 중간 단계, 또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지내신 분하고 검찰청 수사관을 지낸 분이 공교롭게 맞붙었어요. 네네. 그래서 검경 대결 이렇게 제목을 네네. 뽑은 것도 네. 있던데 네. 김태우 후보는 만나보셨나요? 행사장 같은 데서 요즘 많이 만납니다. 그럼 우리 뭐 서로 페어플레이 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수인사하고 지나가고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은 저보고 자객공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객을 하기에는 제가 좀 직급이 높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검경 대결 프레임도 원치 않는다. 예.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검경 대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제가 짚고 넘어가는 점은 검찰로서의 경험과 경찰로서의 경험이 구정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찰은 수사만을 주로 하는 부서죠. 더구나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출신이기 때문에 기소는 뭐 관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사라고 하는 건 범죄자를 처벌하는 좁은 영역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반면에 이제 저는 이제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원래 경찰의 업무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범죄의 예방도 있죠, 수사도 있죠, 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도 있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이런 점에서 검찰과 경찰 출신의 행정 경험은 다르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의 기획조정과장을 역대 최장기로 했습니다. 예. 그 업무는 기획뿐만 아니라 예산과 법안 또는 성과관리, 조직관리, 국회 업무 이런 데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행정 경험으로 따진다면 종합적인 행정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랑하십시오. 자랑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뭐 시간 내서 오신 거지 뭐 그렇습니다. 저한테 욕 먹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부에서도 이번 보궐선거 의미를 내분 패널들하고 이제 살펴봤는데 본인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이 일단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냥 기초단체장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선거에 투표에 목이 말라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치른 지가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통치를 해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딱 보여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투표고 선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있지만 여론조사도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어떤 때는 뭐 40% 넘었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20%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러니 야 정말 제대로 된 것은 확실하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하는 투표 결과가 나와줘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관심이 이렇게 높고 뜨거운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기초단체장 산림 일꾼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 성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후보 본인은
부담스러울까 아니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건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판론과 일꾼론이 혼재되어 있다. 심판론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1년 5개월 동안의 독선과 퇴행에 대한 심판이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본인들의 규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또 자기 당의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세 번째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다시 운동장에 들어와서 자기도 선수로 뛰겠다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그런 후보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심판론은 강서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달가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구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과연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냐, 또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후보냐, 이걸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심판론은 피할 수 없지만 저는 일꾼론을 이야기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꾼론이라고 할 때 일 잘하는 후보인가라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이미 충분히 검증된 후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그 일 잘하는 후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심 없이 반칙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저 진교원이 그런 신뢰받을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구청장을 석 달 만에 사면 복권시켜주고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가게 해줬을 것 같습니까? 상대방 후보지만 한번 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고 또 강서 구민들 입장에서도 본다면 왜 저 후보를 다시 이렇게 공천까지 사면 복권을 하고 결국 공천까지 갈 때 보면은 예견된 수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이 후보였을까? 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네. 그걸 그렇게 확신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받았다. 그러니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현재 법률 체계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저기가 됐지만 내가 보기엔 무죄다. 이런 인식의 반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 특별 사면 복권을 시켰으니까요. 저는 그것은 어쨌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하셨고 그 법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일 텐데 왜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하고 공천까지 받게 했을까? 그건 좀 궁금합니다. 저도. 본인이 왕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으면 유죄 아니면 무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이 왜 있는지 궁금한데 아무튼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면 여야가 거의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는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영입니까? 아니면은 노땡큐입니까? 일부 환영, 일부 노땡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궐선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투표율도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양당이 어떻게 보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정쟁으로 부각될 것은 또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일 잘하는 후보, 신뢰받을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일꾼론에 대해서는 저는 꾸준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나경원 의원 그 전 의원께서도 뭐 들어오신다고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운동장에서 반칙을 한 선수가
심판한테 오히려 큰 소리로 항의할 때 또 제스처로 막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좀 연상이 된다. 또는 헐리우드 액션이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파울을 안 당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파울을 당한 것처럼 막 쓰러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건 모래성이다. 허장성세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스타급 국회의원들이 동원이 돼서 선대위를 꾸리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나 또는 패배를 직감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민주당에서도 지난번 개소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최고위에서 많은 분들이 위원들도 오시고 그렇지만 선대위 자체는 슬림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서울시당의 김영우 그 위원장이 오셨고 그다음에 3분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렇게 4분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슬림하면서 지역 맞춤형으로 선대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 지금 전국이 뜨겁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강서구청 살림을 이끌어갈 구청장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지요. 우리 스픽스도 강서구에 있는데 진계훈 후보님 보시기에 강서구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그럴까? 그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서구는 이제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의 문제가 다 걸려 있어서 사실 강서구 전역으로 따진다면 한 97.3% 정도가 고도 제한의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정 층수 이상의 아파트나 또 건물을 지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이게 그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그 재개발, 재건축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는 강서구의 오랜 현안이고 수건입니다. 근데 그간 상당히 오랫동안 강서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처음으로 국내법인 항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라고 하는데요. 이카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제 기준을 개정을 해줘야만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 6월 달에 그 이카오에서 국제 기준을 개정하는 초안을 이제 처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197개 관련 국가의 지금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그간의 많은 노력들로 인해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단계고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이 고도 제한 완화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개발이 아주 급속도로 앞당겨질 수 있겠군요. 네,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는 많은 강서 구민들이 계십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모아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로주택 뭐 또는 뭐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신통기획 이런 식으로 많은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현재 현안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이 될 경우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김포공항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개발들이 지금 모색 단계에 있습니다. 뭐 드론 택시 정류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복합 환승 시설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는 그보다 더 나가서 그 방화동 공항동이 바로 김포공항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화동 공항동을 미래항공 전략산업단지로 거기를 육성해가지고 김포공항과 연계된 그런 혁신지구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김포공항에서 방화동, 공화동을 이은 미래항공 전략산업단지 그리고 잘 아시는 마곡의 R&D 그런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분들 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강서구청, 강서구 관할 얘기는 이 정도만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궁금했고요. 사실 이제 길어져서 그러는데 제가 하나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카오가 하는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도와줘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강서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듣고 싶었는데 짧게 그러면 김태우 구청장이 한 10개월 했나요? 10개월 정도 했죠. 네.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점수를 주기에는 너무 좀 그 기간이 짧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이제 저도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지금 그 선거에 임하고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이 되면 그때는 온전한 강서 구민의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선이 된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이 당시에 구정을 이끄는 와중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과 그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또 보궐선거니까 구청장에 당선되시더라도 얼마 있으면 또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선거 준비하느라고 구정에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기조를 어떻게 잡고 가실 생각입니까? 2년 8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사실 강서구청장이 되는 것이 무슨 제 개인적인 뭐 명예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경찰청 차장이라고 하는 경찰 내에서는 두 번째 직위까지 올랐고 그걸 저는 가장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서구정에 정말 사심없이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뭐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일꾼으로서 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대목이고 물론 이제 강서구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지만 제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하십시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인데다가 연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서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지금 한 분 한 분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만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서에서 민주당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10월 11일 그리고 사전선거인 10월 6일, 7일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대체로 믿음이 간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믿음이 가야죠. 네. 그리고 영시민님은 언어에서 향기가 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글을 주셨고요. 또 이은주 님이요. 진짜 교훈, 진교훈. 네, 네. 제가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반칙이 판치는 세상에 일침을 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고 반칙은 결국 패배한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 주세요. 그런 걸 주셨고요. 네. 우리 진교훈 후보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있네요. 네. 44세님. 진교훈 삼행시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운을 한번 떼어봐 주세요. 네. 진짜로. 네. 교체해. 훈풍이 부는 강석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쏙. 네, 아주 네, 사사스님. 네. 진짜로 교체해 훈풍이 부는 강석으로. 네. 이거는 돌발인데 그러면 제가 우리 진교훈 후보님께 네. 본인 성함으로 삼행시 한번 숙제를 네.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진격하라. 교체하라. 훈풍이 붑니다.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시간인데 네, 이렇게 네. 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김태우 후보 만나면 네. 여기 또 강서구에 있으니까 네, 네.
우리 프로그램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두 분 네. 나와서 토론 한번 하자고 하시죠. 좋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정말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뭔지 네. 국민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한번 네.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예.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그렇습니다. 주권자가 그러니까 맨날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헌법이에요. 네. 헌법 1조 네. 2항.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네, 네. 그 뻔한 얘기를 네.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왜 왔냐. 네. 이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정의가 살아있다 하는 것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항상 드는 거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선 진경훈 경찰청 차장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백운계 정치본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